이 이야기는 2019년 김정은 경호부대에 있다가 탈북한 원홍철 씨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사연입니다. 일부 내용은 보안상 픽션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시 방향, 수상한 움직임, 머리 확인. 선배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오른쪽 산을 봤습니다. 누군가 차 행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산 중턱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냥 나무꾼이었을 겁니다. 땔감을 구하러 올라갔다가 우리 차를 궁금해서 3초 이상 쳐다봤을 뿐인. 하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대의 똑같은 검은색 벤츠가 계속 달렸습니다. 그중 한 대에 김정은이 타고 있었지만 저도 어느 차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24살 김정은을 50m 거리에서 지키는 이겹 경호원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백두산 권총이 쥐어져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명령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원수님을 지켜라.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충성하는 기계였으니까요. 부대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죽은 그 사람의 얼굴을.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였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그가 한 잘못이라곤 단지 차를 3초 이상 쳐다본 것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그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어느 차에 타는지, 심지어 그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지조차 비밀입니다. 제가 속한 경호팀만 해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경호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건 특급 기밀이었으니까요. 7겹 경호 시스템. 한 겹은 김정은 바로 옆 20에서 30m 거리에서 지키는 최정예 중에 최정예. 2겹은 50m 거리, 바로 제가 속한 곳입니다. 3겹은 건물 옥상의 저격수들과 기관총수들, 4겹부터 7겹까지는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제 시야 밖 어딘가에서 또 다른 경호원들이 김정은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같은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도록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동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끼리도 서로 모르게 할까? 교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배신을 막기 위해서다. 한 명이 배신해도 전체 시스템은 모르도록. 그게 보안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우리는 톱니바퀴였습니다. 언제든 교체 가능한 이름 없는 톱니바퀴. 지금 이 나이에 저는 서울 어느 작은 요리학원에서 칼질을 배우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북한 최고 권력자를 지키며 언제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제 이야기는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아니, 북한에서는 평범한 게 아니었죠. 제 집안이 꽤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범함은 제가 17살이 되던 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너 내일 군사동원부로 나와라. 그날이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동무, 키가 몇이요? 군사동원부 간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175cm입니다. 동무.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간부는 제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학교 성적, 가족관계,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말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격투기를 한다면서? 예. 학교에서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지? 자신 있습니다. 사실 겸손하게 말한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싸움으로 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간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더니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동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가?
무슨 임무입니까?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임무다. 단 쉽지 않다. 140명이 시작해서 30명만 살아남는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 내일 새벽 5시에 여기로 나와라. 가족들에게는 특수부대에 간다고만 말해라. 그 이상은 말하지 마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특수부대에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수부대? 어떤? 자세한 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대단하구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 강합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조심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유난히 슬퍼 보였는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군사동원부 앞에는 5명의 청년이 더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고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탑승.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창문은 온통 까만 썬팅으로 가려져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수군댔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특수부대래. 근데 어떤 특수부대지? 140명 중에 30명만 살아남는데 무슨 훈련이길래?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하차. 밖으로 나오니 평범한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라. 건물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사무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홀 한쪽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내려가라. 지하 1층, 지하 2층.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차갑고 더 긴장되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 문이 열렸습니다. 우와. 우리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군부대와도 달랐습니다. 최신식 훈련장, 각종 무기들, 격투 연습장, 사격장, 그리고 놀랍게도 개인 침대가 있는 숙소까지. 북한에서 개인 침대라니. 일반 군인들은 시멘트 바닥에 방석 깔고 얼어붙은 채로 자는데 말입니다. 집합. 한 교관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키 185cm, 어깨 너비만 해도 제 키만 한 거고, 얼굴은 화강암처럼 딱딱하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교관 리철수다. 앞으로 너희를 훈련시킬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된다. 이 훈련의 목표는 단 하나. 위대하신 김정은 원수님을 목숨으로 지키는 경호원이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 모두 숨이 멎었습니다. 김정은 경호원. 하지만 아무나 경호원이 될 수 없다. 140명이 이 훈련을 시작했다. 현재 70명이 탈락했다. 너희 6명을 포함해서 지금 70명이 남았다. 이 중에서도 절반은 더 떨어질 것이다. 교관이 우리를 한 명씩 노려봤습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원수님을 지킬 자격을 증명해라.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기상 5초 안에 밖으로. 새벽 5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반사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늦었다. 20km 산악구보. 출발. 추운 겨울 새벽 우리는 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빨리 뛰어. 원수님을 지키려면 이 정도 산은 숨도 안 차게 뛸 수 있어야 한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고자는 탈락이다. 뛰어. 20km를 뛰고 돌아오니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앉으면 탈락. 서 있어.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먹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5분 안에 다 먹고 나와. 늦으면 끼니 거른다. 5분. 밥을 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입에 밀어넣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훈련. 격투 훈련. 둘씩 짝지요. 저는 저보다 덩치가 큰 청년과 짝이 됐습니다. 시작. 그는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습니다. 더 빨리, 더 세게, 진짜처럼 해. 이건 연습이 아니다. 30분간 쉬지 않고 격투를 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역시 5분. 그리고 사격 훈련. 백두산 권총을 지급한다. 이 권총은 너희의 목숨이다. 항상 휴대해라. 권총을 쥐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게감, 책임감, 그리고 힘. 30발 사격. 모두 명중시켜라. 빗나가면 저녁 거른다. 처음에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을 반복하니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훈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리 훈련을 시작한다. 소리 훈련이 뭡니까? 총알 소리를 들어야 한다. 원수님께 총알이 날아오면 그 소리를 듣고 막아야 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총알 소리를 듣습니까? 하지만 교관은 진지했습니다. 눈을 감아라. 귀를 열어라.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탕!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라. 쉬익 하는 바람 소리.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하니 점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그 미세한 소리. 들렸다. 어느 날 저는 소리쳤습니다. 좋아. 이제 몸으로 반응해라. 소리 나는 쪽으로 움직여라. 그렇게 또 몇 달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총알 소리를 듣는 순간 자동으로 몸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합격이다. 원호철. 교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이제 총알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지독한 훈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 있는 훈련. 예. 4시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어라. 움직이면 10분 연장이다.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모기가 물어도, 뱀이 지나가도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집중. 교관이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세게.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움직였다. 10분 연장. 하지만 20분 연장. 말대꾸까지 4시간이 6시간이 되고 6시간이 8시간이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온몸이 굽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동기 하나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탈락. 나가라. 그렇게 한 명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7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3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격투 대회를 연다. 승자만 경호원이 된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1대1 격투. 시작. 저는 첫 상대를 30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는 1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결승. 상대는 키 190cm의 거구였습니다. 준비.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시작. 그는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주먹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도로 맞섰습니다. 피하고, 돌고, 걸고, 넘어뜨리고, 꺾고. 항복. 제가 이겼습니다. 합격이다. 그렇게 저는 김정은의 경호원이 됐습니다. 19살, 북한 역사상 가장 어린 이겹 경호원. 그날 집에 전화했을 때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수님을 모시게 됐다니.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17살, 저는 평범한 평양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제 집안이 꽤 괜찮았죠.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해,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북한에서 17살에 군대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일반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동무, 키가 몇이요? 군사동원부 간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175cm입니다. 동무. 체력은 어떤가? 자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 격투기를 좀 했습니다. 크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싸움에서 진 적이 별로 없었죠.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잠깐만 기다리시오. 간부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제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동무, 특별한 곳에서 복무할 생각 있는가? 물론 쉬운 길은 아니오. 하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요. 그렇게 저는 2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부대에 도착했을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만 썬팅이 된 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저 말고도 5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제 또래였고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긴 어디로 가는 거야? 나도 몰라. 그냥 특수부대래. 우리 잘못 걸린 거 아니야? 서로 수군대다가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층 홀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게 지하로 연결돼 있더군요. 지하 2층,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군부대와도 달랐습니다. 최신식 훈련장, 사격장, 격투장, 그리고 놀랍게도 개인 침대가 있는 숙소까지. 북한에서 개인 침대라니. 일반 군인들은 시멘트 바닥에 방석 깔고 자는데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교관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키가 185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덩치에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기는 최정예 부대다. 너희들은 앞으로 위대하신 원수님을 직접 경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지옥을 통과해야 한다. 140명이 들어와서 70명이 탈락했다. 남은 70명 중에서도 절반은 더 떨어질 것이다. 살아남아라.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해서 20km 산악구보. 아침을 먹고 격투 훈련 4시간, 점심 먹고 사격 훈련 3시간, 저녁 먹고 사상교육 2시간, 밤 10시에 취침. 했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한밤중에도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총알 소리를 들어라.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소리 훈련이었습니다.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 그 미세한 바람 소리를 감지하는 훈련.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총알 소리를 듣습니까? 하지만 몇 달을 훈련하니 정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총알이 공기를 가르는 그 쉬익하는 소리가. 그리고 그 순간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됐습니다.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날려 막아서는 것. 그게 우리의 본능이 되어야 했습니다. 너희의 몸은 방패다. 원수님께 총알이 날아오면 너희가 막아야 한다. 그게 너희의 존재 이유다. 서 있는 훈련도 지독했습니다. 4시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모기가 물든 뱀이 지나가든 절대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움직이면 10분 연장. 집중. 교관이 다가와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세게.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움직였다. 10분 연장. 하지만 동무가 저를 20분 연장. 말대꾸까지 하나? 그렇게 4시간이 6시간이 되고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서 있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동기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부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정신을 집중하고 버텼습니다. 교관은 수시로 대련을 시켰습니다. 대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대련하다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대련은 진짜 살인훈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훈련하다 죽었다는 사실이 김정은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훈련은 더 혹독하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합격이다. 2년 후 교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이제 원수님을 지키는 경호원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공화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이겹 경호원이 된 것이다.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부심, 긍지, 영광.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선택받았습니다. 수많은 북한 청년들 중에서 오직 저만이 김정은 동지를 가까이서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집에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가 울먹이셨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 아들이 원수님을 모시게 됐다니. 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라. 목숨보다 원수님이 먼저다. 알겠지? 예, 어머니.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첫 임무를 나간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3시,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동 준비. 1시간 후 출발. 졸린 눈을 비비며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북한 경호원의 유니폼, 검은 양복에 하얀 셔츠, 검은 넥타이.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학교 교복을 입던 소년이 이제는 날카로운 눈빛의 경호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6명이 한 차에 탔는데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선배 경호원 하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첫 임무지? 예, 동무. 긴장하지 마라. 하지만 방심은 절대 하지 말고. 알겠나? 예.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만 따를 뿐이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차가 속도를 늦추더니 한 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우리 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검은색 벤츠가 7대나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차. 우리는 일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차에서도 경호원들이 내렸는데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심지어 체격까지 비슷했습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대형? 선배의 명령에 우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공장 입구를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둘러쌌습니다. 저는 이격, 즉 입구에서 50m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온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한 대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원수님 나오신다. 귓속말처럼 작은 목소리가 전달됐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정은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봤던 그 얼굴이 불과 50m 앞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뚱뚱했고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눈은 김정은이 아닌 주변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옥상, 창문, 주변 사람들의 손동작,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이 걸어가는 동안 우리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반원형 대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20분 정도의 현장 지도였을까요? 김정은은 공장을 둘러보고 간부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7대의 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일렬로 가다가 갑자기 대형이 바뀌었습니다. 앞차가 옆으로 비켜서고 뒷차가 앞으로 나가고 다시 섞이고 마치 카드 섞기를 하듯이 차들이 계속 위치를 바꿨습니다. 7호 차량 선두로, 3호 차량 후미로, 무전기로 지시가 계속 떨어졌고 우리 차도 계속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리 차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선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차다. 예. 원수님이 저 차에 계신다. 제 앞에 있는 차에 김정은이 타고 있다니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만약 지금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저 차를 막아야 합니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한 손에는 권총을 쥔 채 우리 차 안에 6명 모두 같은 자세였습니다. 한 손은 차 손잡이에 다른 손은 권총에 다리는 힘을 잔뜩 준 채로 언제든 뛰어내릴 준비. 다행히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달랐습니다. 김정은의 현장 지도가 있었는데 이번엔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도로 한쪽은 절벽, 다른 쪽은 산. 매복하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우리 차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배가 소리쳤습니다. 3시 방향, 수상한 움직임. 저는 반사적으로 오른쪽을 봤습니다. 산 중턱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다. 머리 확인. 1초, 2초, 3초.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차가 아닌 뒷차에서 산에 있던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우리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니까. 그날 저녁 부대로 돌아와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우연히 경호차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차 행렬을 보고 궁금해서 3초 이상 쳐다봤다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수도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 사람. 그가 그저 차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사상교육 시간에 그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동무들, 어제 일을 알고 있나? 교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놈은 저격수였을 수도 있다. 아니, 실제로 저격수가 아니었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 원수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만약 저놈이 진짜 저격수였는데 우리가 쏘지 않았다면? 원수님이 위험에 처하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김정은을 지키는 것. 그를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첫 임무 이후로 저는 수십 번의 경호를 했습니다. 공장, 농장, 군부대, 학교. 김정은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김정은의 일정은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도 1시간 전에야 통보받았습니다. 지금부터 30분 후 어디로 출발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밥을 먹다가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샤워하다가 달려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뛰어나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 상태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대역도 받습니다. 적어도 1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옷, 똑같은 걸음걸이. 뒤에서 보면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앞에서 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김정은의 눈빛은 달랐으니까요. 한 번은 웃긴 일도 있었습니다. 현장 지도를 나갔는데 차가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저는 김정은이 제 앞차에 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긴장하며 경호했죠.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김정은이 제일 뒷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경호원인 저조차 속을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7겹 경호 시스템. 한 겹은 바로 옆에서 지키는 경호원들. 2겹은 제가 속한 50m 거리 경호원들. 3겹은 건물 옥상의 저격수들. 4겹은 주변 지역을 통제하는 병력들. 5겹, 6겹, 7겹. 점점 넓어지는 보안망.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제하는 건
오직 최상층부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자기 곁만 알 뿐 전체 그림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 격투 시합에 나가봐라. 격투 시합이요? 원수님께서 경호원들의 격투 실력을 보고 싶어 하신대. 각 부대에서 최고 실력자들을 뽑아서 시합을 한다더군.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2년간 죽도록 훈련했으니까요. 시합장에 갔더니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지만 눈빛이 야수 같았습니다. 여기 있는 140명 중에서 최종 1등을 가리겠다. 탈락하고 싶지 않으면 이를 악물어라. 토너먼트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 지면 탈락.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첫 상대가 저보다 약했거든요. 30초 만에 KO. 두 번째 상대는 좀 버텼습니다. 하지만 1분 만에 제압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상대는 키가 190cm는 되는 거구였습니다. 제가 175cm니까 15cm나 컸죠. 준비. 심판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도로 맞섰습니다. 그의 주먹을 피하고 측면으로 돌아가고 발을 걸고 넘어뜨리고 관절을 꺾고 항복. 그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140명 중 1등. 그날 저는 김정은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제 시범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잘한다. 이름이 뭔가? 원홍철입니다. 원수님. 나이는? 19살입니다. 19살에 이 정도라니 앞으로 더 기대되는군. 계속 잘해라. 감사합니다. 원수님. 그 순간의 벅찬 감정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동지가 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제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저를 칭찬하셨어요. 정말이냐?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녀석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하지만 그 전화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지금 좀 바쁘시다. 무슨 일이세요? 나중에 얘기하마. 일단 내 임무나 잘해라. 찜찜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20살이 되던 해 저는 일격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일격. 김정은 바로 옆에서 지키는 최정예 경호원. 그곳에 가려면 특별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원홍철 동무 일격 학교 입학을 축하한다. 저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19살의 나이에 일격 후보가 되다니. 하지만 그날 밤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원호철 동무 잠깐 나와보시오. 보이부 요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따라오시오.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앉으시오. 대체 무슨 동무 어머니 말이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어머니가 남조선으로 갔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탈북했다고? 언제요? 석 달 전이요. 석 달 전? 그러면 제가 김정은 동지께 칭찬받을 때쯤? 동무도 알고 있었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이요? 맹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신문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남조선으로 가려 한다는 걸 정말 몰랐소?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요? 한 달 전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상한 말은 안 했소?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풀려났습니다. 일단 돌아가시오. 하지만 동무의 한겹학교 입학은 취소요. 당연한 거 아니겠소? 반역자의 아들을 어떻게 원수님 옆에 둘 수 있겠소? 반역자의 아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동기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군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선배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교관들은 저를 더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원홍철, 넌 한 명 몫을 못하니까 두 명 몫을 해라. 훈련 2배. 원홍철, 식사 시간 단축. 5분 안에 먹고 나와. 원홍철, 너는 반역자의 아들이니까 더 충성을 증명해야 한다. 밤새 사상교육 받아. 저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제가 충성스럽다는 걸 증명하면 언젠가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원홍철 동무 부대 이동 명령이요. 어디로요? 평안북도 변경경비대로. 변경경비대. 그건 사실상 강등이었습니다. 최정예 경호원에서 변경경비병으로.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명령이요. 따르시오. 저는 항의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죄가 왜 제 죄가 됩니까? 조용히 하시오. 저는 김정은 동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끌어내라. 결국 저는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추억이 담긴 이 부대를, 제 청춘을, 제 꿈을, 제 자부심을 이곳에 다 쏟아부었는데 트럭에 실려 떠나는 날 한 선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원홍철, 네, 동무. 미안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알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변경 경비대도 쉽지 않을 거다. 감사합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부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변경 경비대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고참이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너 원홍철이지? 네. 내 어머니 얘기 들었다. 남조선 간 거 맞지? 있잖아. 사실 요즘 탈북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특히 간부 가족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지. 윗사람들부터 쥐새끼처럼 도망가고 있어. 동무, 그런 말을 함부로. 왜 사실인데? 너도 알잖아. 경호원 하면서 뭘 봤어? 원수님이 현지지도 나가는 곳마다 다 쇼라는 거. 공장은 돌아가지도 않고 농장에는 곡식이 없고 군부대 병사들은 굶주리고. 그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쇼였나? 저는 김정은의 현장 지도를 수십 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현장 지도 일주일 전부터 그 지역을 완전히 새단장하는 것을,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기계를 새로 들여놓고 사람들에게 새 옷을 입히는 것을, 김정은이 떠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그건 연극이었나?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지키려 했던 게 대체 뭐지? 어머니는 왜 떠나신 걸까?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변경 경비를 서던 어느 날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기 봐. 중국은 밤에도 저렇게 환하네. 우리는 평양도 밤 9시면 깜깜한데 말이야. 그러게 있잖아. 원홍철, 너 탈북 생각 없어?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너 미쳤어? 그런 소리를 함부로. 미친 거 아니야. 진지하게 묻는 거야. 너 경호원 출신이잖아. 탈북하면 남조선에서 엄청난 대우 받을 거야. 나는 관심 없어.
정말 내 어머니는 남조선에 계신데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떠나셨는지,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탈북, 어머니를 만나는 것, 자유로운 삶, 하지만 동시에 반역자가 되는 것,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 북에 남은 아버지와 친구들을 버리는 것.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강을 건넜습니다. 탈북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변경 경비대에서 근무했으니 강의 깊이도, 순찰 시간도, 감시 카메라 위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교대 시간의 틈을 노려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9월의 두만강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호원 훈련으로 단련된 체력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자유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고 몸을 숨기며 한국행 루트를 찾고 동남아를 거쳐 6개월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3개월간의 긴 조사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김정은 경호원이었다는 걸 증명해 보시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7겹 경호 시스템, 차량 운용 방식, 경호원 훈련 과정, 김정은의 동선 결정 방식. 조사관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도 몰랐던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북한 경호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상세히 아는 탈북자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홍철아,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홍철아, 내가 경호원인데 엄마가 먼저 떠나서.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결국 왔잖아요.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는 제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탈북하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국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홍철아, 엄마는 내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경호원 노릇하는 게 너무 싫었다.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엄마가 먼저 와서 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결심할 수 있었어요. 그 후 3개월, 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당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뭐든지 한두 가지뿐이었는데 여기는 같은 과자만 해도 수십 종류였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헤맸습니다. 카드를 어떻게 찍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실례지만 처음 오셨어요? 친절한 할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쪽에서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 여기 새우깡 좀 드세요. 그 작은 친절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이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도와주고 웃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어느 날 명동 거리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걸어 다녔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제가 지키려 했던 게 아니었는데, 북한에서 저는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이 웃음이었습니다. 이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 시절 싸움만 배웠던 제 손으로 이제는 음식을 만듭니다. 사람을 해치는 대신 사람을 먹이는 것을.
홍철 씨, 칼솜씨가 좋네요. 요리학원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뭐 하셨어요? 경호원이요. 아, 그래서 칼을 다루는 게 익숙하시구나. 선생님은 제가 북한 경호원이었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일반 경호원인 줄 압니다. 저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힐 겁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제 자신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순간 제 몸이 긴장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2년 반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제 원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어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호철아, 친구들 좀 사귀었니? 아직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랑만 주로 어울려요. 그래도 한국 친구들도 사귀어야지. 내가 24살이잖니. 젊은이들끼리 어울려야지.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연애는? 에이, 어머니. 뭐,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넌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여자애들이 좋아할 텐데. 제가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호원들끼리만 알고 지냈고 여자와 연애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도 평범한 24살 청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요리학원에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차가운 걸로요. 카드 되시죠? 네. 이 간단한 대화가 저에게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북한에서는 커피를 마실 기회도 없었고 카드로 계산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커피를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북한에 남겨둔 동기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버지는 저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셨을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 사는 게 그들을 위한 길일 수도 있다. 제가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언젠가 그들도 이곳에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요리학원에 도착했습니다. 호철 씨, 오늘 김치찌개 만들 거예요. 네, 선생님. 김치찌개. 북한에서도 먹던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드는 김치찌개는 다릅니다. 고기도 듬뿍 들어가고 두부도 넣고 풍부합니다. 저는 칼로 재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이 칼로 한때는 적을 제압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만듭니다. 이 손으로 한때는 권총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자를 잡습니다. 이 몸으로 한때는 총알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는 원홍철입니다. 한때 김정은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빛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24살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요리사가 되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연애를 하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도 이 자유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땅에서 저는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김정은을 지키는 대신 이제는 제 꿈을 지킵니다. 원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열정을 이제는 제 미래를 위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웃음, 사람들의 행복, 사람들의 자유. 저는 원호철입니다. 두겹 경호원에서 요리사 지망생으로 인생이 바뀐 24살 청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북한에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존재합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